여러분 내일 월마평가 보고요. 문장 성분이랑 문장 구조 거기서 수문 문제 볼 거고 내일 어차피 여러분 단어 끝나서 이제 단어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일 와서 좀 공부할 시간 주고 시험 바로 볼게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바로 시간 20분 정도 주시는 거죠? 글쎄요. 한 10분? 그래서 그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 진도 나가고,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진도 나가고, 다음 주 일요일이 딱 9월 1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필요한 교재는 선생님이 문자로 주중에 연락해 줄게요. 아셨죠?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학 120쪽 펼게요. 120쪽. 괜찮은데. 자, 우리 앞에서 계속 이제 소설을 하다가 이제 극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 관련된 총 4가지가 있죠. 뭐 있죠? 시, 소설, 문화, 희곡, 네? 희곡, 시나리오, 영화, 스필. 수필. 그래. 수필. 마지막. 희곡, 시나리오, 영화, 극.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 소설, 극, 수필. 이렇게 똑같았잖아. 이렇게 4가지인데 오늘 할 부분 이제 극입니다. 극에는 그게 먼저 개념 나와 있네요. 무대에서 공연하거나 TV,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해 쓰인 글로 희곡과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드라마 대본을 이제 시나리오에 이제 합쳐서 보긴 해요. 그래서 크게 희곡, 시나리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희곡 봐볼게요. 희곡은 뭐의 대본? 연극의 대본, 연극의 대본이에요. 자, 우리 소설의 3요소 기억나나? 네. 주제. 주제. 배경. 아닌데. 문체하고. 문체. 하나가 뭐였지? 요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 네? 주제, 구성, 문체였지, 그치? 이 희곡의 구성 요소, 3요소는 해설, 대사, 지시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 대사, 지시문. 자, 해설은요, 막이 오르기 전에, 여기서 막을 통해서 장면 단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희곡의 장면 단위는 2가지예요. 장과 막으로 되어 있는데, 장이 더 작은 단위, 막이 더 큰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1막, 1장, 2장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은 커튼이 한번 열리고 닫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해설은 막이 오르기 전에 등장인물, 배경, 무대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거든요.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냐? 자, 소설에는 있는데 희곡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을까? 소설에는 이게 있어. 말해주는 사람 있어. 서술자. 근데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약간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는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사에는 뭐가 있냐? 주고받는 대화, 혼잣말하는 독배, 그리고 이게 완전 희곡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인물들한테 들리지 않고 관객한테만 들리는 게 뭐예요? 방백이에요. 방백. 그래서 대사에는 3가지 뭐가 있다? 대화, 독백, 방백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지시문이죠. 지시문은 자, 무대 장치나 무대 장치를 나타내는 걸 말 그대로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고요. 등장인물들의 행동, 표정, 말투를 나타내는 게 동작 지시문입니다. 그래서 지시문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무대 지시문과 동작 지시문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희곡의 3요소 뭐예요? 해설, 대사, 지시문. 대사의 3개는 뭐예요? 대화, 독백, 방백. 지시문에는 무대 지시문,
동작 지시문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 영화. 영화의 대본이에요. 그래서 희곡과 마찬가지로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면 번호를 장면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용어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는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장면 번호를 우리 S샷, 씬 넘버입니다. 씬 넘버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내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 그러니까 뭐 화면은 다른 화면인데 다른 말이 이렇게 들어갈 때 내레이션이라 하고요. 이는 이펙트의 효과음. 그리고 CU는 클로즈업의 줄임말이에요. 확대하는 거고요. 오버랩은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몽타주는 우리가 범위 몽타주만 하잖아. 그게 아니고 장면 하나를 따서 쭈르륵 보여줄 때 몽타주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위 하루 하면은 범위 일어나는 거 하나 찍고, 범위 씻는 거 하나 찍고, 범위 밥 먹는 거 하나 찍고, 학교 가는 거 찍고, 학원 가는 거 찍고, 집에 가는 거 찍고 해가지고 이걸 한 번에 쭈르륵 보여주면 이렇게 긴 하루의 시간을 짧게 보여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장면 따로따로 촬영한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걸 몽타주라고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커트 투는 다른 장면 전환할 때 뭐 커트 투라는 걸 쓰고, 아웃 O가 있는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에요. 점점점 밝아지는 거,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 외워야 해요. 나중에. 네?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외워야 해요. 혹시. 아니 뭔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엄청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쓰세요. 우리 동명이가 뭐 배우 할지 어떻게 알아?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려면 시나리오 보려면 아셔야겠죠. 못해요. 세상 일을 모르는 거야. 세상 일을 몰라. 너희가 사냥을 안 하는 이상 그러려면 사냥할 때 얼굴을 통과해. 자, 그만하고 씁시다. 자, 밑에 보면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 나와 있거든요. 자, 두 대상의 공통점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아까 사건이 전개된다 했죠, 그쵸? 그리고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되는데 희곡은 목적이 공연입니다. 그래서 상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나리오 목적은 상영이에요. 영상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등장인물의 수, 시간, 공간, 등장인물 수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희곡은 크거든요. 왜냐면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무대에 크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을 보여주는데 막 뭐 1억 명 올라갈 수 있나?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장면 전환은 조금 어렵고 인물의 수가 제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면, 영화는 그런 제한 좀 덜 받아요. 왜냐면 영화는 CG 처리 가능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됐을까요? 그래서 극에서 희곡과 시나리오 특징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여덟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X지, 그치? 자, 5번에 대화, 그리고 이건 겹치는 거니까 오버랩이죠. 밑에 순서대로 재하, 고수 쓰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가면 그 시나리오 예가 하나 나오는데 114쪽으로 가볼게요. 114쪽에는 유명한 이제 마라톤이라는 한국말 못하는 마라톤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씬 넘버 94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시나리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병원 정원 낮이고요. 정욱이
예전에 초원이 마라톤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달려보지도 않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거 기억나요?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경숙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정욱입니다. 이 경숙이 초원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초원이는 여기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좀 마라톤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상황인 거야. 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직접 뛰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승부를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뛰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땐 멈추고 싶죠. 그리고 멈춰 서 있으면 그 느낌은 쉽게 까먹어요. 그럼 영영 다시 뛸 수 없죠.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할게요. 같이 뛴다고요. 하고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남들과 달라요. 똑같지 않다고요. 그걸 깨닫는데 20년 걸렸어요. 바보처럼. 그깟 200시간으로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애 마음 아냐고요? 그걸 알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가세요. 이젠 안 해요. 내가 그놈을 거 알 때까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마라톤 안 해요. 하면서 이제 초원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뛰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이제 아파서 이제 입원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시키지 이제 않으면 이제 엄마의 말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정욱과 경숙의 이제 갈등이 나오고요. 밑에는 씬 넘버 95 몽타주 아까 나왔었죠. 몽타주 아까 뭐라 했지? 장면 하나를 따서 쭉 보여주는 거라 했죠. 그래서 학교로 가는 승합차에 올라타는 초원, 차에 타기 전에 아파트로 올려다보지만 엄마가 늘 손에 흔들어주던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엄마가 입원을 하게 된 거야. 병원에서 탁상 달력을 바라보던 경수. 10월 10일 날짜에 눈을 가는데 이날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 쓰는 거죠. 텔레비전을 켠다. 아파트 복도 구석에 앉아 정욱이 사준 얼룩말 런닝화를 박스에서 꺼내보는 초원. 냄새를 킁킁 맡아본 후 다시 박스에 넣어요. 그래서 경숙은 퇴원하고 초원은 정욱에게 마라톤 훈련받진 않으나 깊은 밤 혼자 스스로 달립니다. 10월 10일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초원은 혼자 대회 현장으로 향하는데 초원이 사라지자 놀란 경숙과 동생 중원은 초원을 찾아 나서고 대회 현장에서 초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춘천 공설운동장에서 경숙, 초원을 잡아 끌지만 초원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너 뛰다가 쓰러지면 또 주사 맞잖아. 주사 맞을 거야? 안 쓰러져. 초원이 안 쓰러져. 그 순간 탕 울리는 출발 총성,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물밑빛에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금이 바구니에서 손을 붙잡은 채 서로 노려보고 있는 초원과 경숙. 초원아, 나 나중에 오자. 오늘 안 돼. 너 혼자 안 돼. 하면서 이제 막 잡아요. 이제 설득을 해요. 초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너 이런 거 안 시킬게.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자리 하면서 결국 손을 이제 놓아주고 뛰게 이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이제 잠깐의 이제 뛰기 전에 계속 이제 마라톤을 하고 싶어하는 초원이와 이제 엄마의 좀 갈등이 드러나는 건데 결국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심 인물은 경숙과 초원이고요. 뭐 배경은 마지막 그 배경을 쓸게요. 춘천 공설 운동장이고요. 중심 사건은 여기서는 정욱과 경숙의 외적 갈등도 나오고요. 이제 경숙의 고민하는 내적 갈등도 나오고 마지막은 초원이와 이제 엄마 경숙의 외적 갈등도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주제 쓸게요. 주제는 마라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초원이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라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초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세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자, 빈칸, 경숙, 초원이죠. 2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달라지지. 5번이고요. 3번에도 여기서는 초원이 계속 마라톤 하고 싶어 하죠. 3번, 2번이네요.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소설이긴 한데, 여기서는 극이 나와야 되는데 소설이 나왔네. 바로 한번 봐볼게요. 자, 떡볶이 가게 일하는 나는 주인 아줌마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자 홧김에 가게 봉숭아분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은 용우의 도움을 받아서 밀린 임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모여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아줌마가 악을 씁니다. 대두는 게 아니고 돈 달라 하는 건데요. 용우도 지지 않는다. 삶의 현장이 용우를 저렇게 단련시켰다. 그런데 나 이민수는 뭐란 말인가 하면서 여기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그래, 돈 줄란다. 나한테 대드는 꼴을 믿지 마. 그래, 친구랍시고 와서 거드는 것이 가상에서 내가 돈을 주게 한다마는 가만히 있어봐라. 야, 민수야, 네 지난번에 말도 안 하고 무단 결과나 있었지? 그것도 하필 제일 바쁜 날에 말하고 빠졌는데요. 그날은 학교 폭력 문제로 학원이고 알바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학교 끝나고 모두 나무라는 담임이 오금을 박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날 담임에게 기합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단지 아줌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무단결근이라니. 무단결근이 이틀째에 해당 일당 제한다는 약속 안 잊었지?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대. 그러나 그리고 망가진 화분값은 당연히 네가 물어야겠지? 자, 그럼 얼마야? 3,000 곱하기 20 며칠? 아줌마의 단판은 지루했는데 용우는 3,770원을 들이댔고 이때는 이제 우리 예전이어서 좀 물가가 달라요. 그래서 아줌마는 끝까지 3,000원을 고수했대. 770원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했고 나는 웬일인지 너무 피곤해서 알바비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내가 망가뜨린 봉숭아분이 갑자기 눈이 갔는데 그래서 제목이 힘센 봉숭아잖아, 그치? 그래서 이 봉숭아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돼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화분은 깨졌지만 봉숭아는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다. 뿌리에 흙덩이를 감은 채 넘어진 봉숭아는 천연덕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나는 문득 이 봉숭아 참 아름답다, 이쁘다 라고 생각을 했대. 봉숭아는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봉숭아를 키우는 떡볶이 아줌마는 왜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는 원래부터 저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원래부터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아름다운 꽃을 기를 수 있을까? 아줌마에게도 이 꽃처럼 아름다운 때가 있기는 했을까? 이렇게 별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 세상이 우리 다 세상살이가 다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줌마는 지금 원래는 아름다웠을 수도 있는데 변해버린 거잖아요, 그치? 어떤 것 때문에 변해버린 거야? 세상이 그렇게 된 거죠, 그치? 특히 뭐를 중시하는? 돈을 중시하는, 그치? 뭐를 중시한다고요? 돈을 중시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약간 비판하는 소설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한참 돈보다 꽃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지를 진동한 아줌마의 울음소리 나는데 내가 저놈의 쥐할 만한 새끼들한테 무시하다면 그 나쁜 사람은 아니요 하면서 근데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떡볶이 아줌마로 보고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떡볶이 팔아서 무슨 부자가 되겠다고 저런 놈의 새끼들한테 막 이렇게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 아줌마가 원망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죽도록 괴로워서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대요. 아줌마가 애끄는 소리를 우는 것이 꼭 엄마 같아서 더더욱 그랬대요. 용우가 내 등을 탁 쳤다. 야, 이 아줌마 진짜 독하다. 죽어도 3,770원 안 준다?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인물은 민수죠. 이민수와 용우, 그리고 떡볶이집 아줌마죠. 떡볶이 가게 주인 아줌마. 배경은 떡볶이 가게고요. 중심 사건 및 갈등은 용우와 지금 이 아줌마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물질 우선 사회에서 정신적인 황폐함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 우선 사회에서 정신적 황폐함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 쓰시고 옆에 7번까지 문제 푸세요. (4번에) 임금, 민수. 5번에 알맞지 않은 건요? 여기요. 용호 임금이 아니죠. 민수용 임금이지. 6번에 5번 그리고 7번에 외적 갈등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학 안녕. 문법 꺼내세요. (90페이지입니다) 왜요? 좀 체력이 나는. 자, 담화해 봅시다. 자, 90페이지.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2학년 때 나오는 이제 시험 범위들이 쭈르륵 나와요. 담화랑 뒤에 보면 이제 한글 창제 원리 나오거든요. 한글 했잖아요. 그니까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2학년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담화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담화의 개념 봐볼게요. 다른 사람과 의사통하기 위해서 일정한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 자, 자신의 생각을, 내가 생각한 거를 실제 문장으로 나타낸 걸 발화라고 하고. 정윤아, 정신 차려. 내가 정윤아 라고 했어. 이게 하나의 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윤아 하면은 정윤이다. 아니 지금 티키타카가 와야지. 내가 정윤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 티. 응? 뭐? 네 하겠죠. 아니, 네 했어. 네 하겠죠. 저기 지금 작은 목소리로 지금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쌤만 티 하고 얘네 칼을 안. 자, 조용히 해봐. 다시 한번 보자. 정윤아. 뭐? 아니 왜 네가 하냐고. 이거 말하잖아요. 그래 내가 동명아 하면은 동명아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연속이 되면, 발화가 연속이 되면 담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문장을 하나 나타내는 게 발화. 이 발화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화가 발화의 연속체라고 보시면 돼요. 발화의 연속체고. 자, 담화는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성요소 총 4가지예요. 화자, 청자. 이거는 책을 읽는 사람, 쓴 사람도 돼요. 그리고 전하는 내용, 맥락.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화자, 청자, 전하는 내용, 맥락. 맥락은 이제 이 담화가 이루어진 이제 배경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맥락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상황 맥락은 자, 3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인 상황, 그리고 2번째 의도와 목적, 그리고 3번째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간과 공간, 화자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관련된 게 무슨 맥락? 무슨 맥락? 상황 맥락. 상황 맥락이라고요. 상황 맥락.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새벽 3시에 동명이가
음악을 찾느라고 깨어 있어요. 내 선생님이 아, 싫어요. 동명이 엄마야. 그래서 예? 저 지금 저희 엄마 3시에 일어나 있을 수가 없어요. 너 지금 몇 시니? 3시인데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제주. 아니 그러면 너 지금 몇 시니? 이건 무슨 뜻이야? 너 얼른 앉아 뭐하니? 이런 뜻이잖아, 진짜 그치? 아니요. 김세신이. 저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한데. 예를 드는 거잖아. 예를 드는 거잖아. 저희 엄마가 그런 말 할 리가 없어요. 이거 샘플.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 시? 진짜 지금 몇 시? 저희 엄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N으로서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력 제대로 그래서 됐어요.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명이가 늦었어. 그럼 내가 지금 몇 시야? 이렇게 하면은 9시요. 9시. 그렇게 시간을 대답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네, 싫어.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이거는 질책인 거죠. 왜 이렇게 늦었냐 이 말이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시간, 장소나 화자의 의도나 목적이나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무슨 맥락이라 한다고요? 상황 맥락이라 한다고요. 상황 맥락이라고요. 상황 맥락. 동명아, 상황 맥락이라고. 상황 맥락.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은 담화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상황이거나 또는 세대, 지역, 성별, 문화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투리 나오면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 같은 것도 우리 특유의 이제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별로 안 그러는데 우리 약간 거절의 문화가 있어서 너 이거 할래? 아니. 이거 할래? 아니. 이거 할래? 응. 그럴까? 이런 식으로 약간 3번은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바로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약간 거절의 문화가 있어서 한 2-3번은 조금 더 건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충청도가 조금 강하대요. 그래서 충청도 할머니한테 욕도 말할 아니요, 네. 그런 것도, 뭐 이런 걸 다 아닙니다 했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뭔가 모양새가 좋아 보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약간 충청도는 그런 거에 좀 강하대요. 그래서, 바로바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지우야 이거 할래? 했는데, 한대라 얘기하니까 담배 얘기하는지. 아니요. 이랬어, 지우가. 그러면, 그래, 선생님 이렇게 해. 한 번만 건너고 말아. 그러면 지우는 엄청, 말 그대로 지우가 충청도 사람이면, 이제 그게 서운한 마음이 큰 거지. 왜 서운한 마음이 크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한 번만 권하면, 이 한 번 권하는 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2-3번은 건네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문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세대별로 요즘에 뭐 신조어들 만들어지면 내가 못 알아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 맥락에 따라서 말하는 의도와 목적 파악해야 되고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위치나 관계에 따라 적절한 지시어와 높임 표현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상황 맥락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생파, 요즘에는 생파 정도는 이제 알아먹죠. 세대 간의 언어, 뭐 대파, 지역 간의 언어, 사투리. 차린 건 없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제 겸손이 있는 게 문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담화의 구성 요소가 2가지가 있거든요. 자, 담화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일성이랑 응집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은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밀접하게 연결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랑 지우랑 야구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명이가 와서 축구 얘기해. 그러면 뭐야 몸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예시를 드는 거잖아. 왜 자꾸 태클을 걸어. 그리고 응집성은요. 지시어나 접속어를 사용해서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이동명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면 이동명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그라고 얘기를 하다거나 그리고 동명과
문장과 문장을 뭐 그리고 하지만 이런 접속편을 잘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응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화에는 이랬을 때 아니 이동명이 아니 그 이동명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걔가 이렇게 이제 대명사를 잘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있으신 거. 그래서 이게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화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통일성이랑 응집성. 밑에는 담화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정보 제공 담화의 대표적인 얘기는 강의, 뉴스, 보도고요. 호소는 설득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광고, 연설. 친교는 우리가 보통 거의 친교적인 이제 담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위해서 인사하는 건 뭐 잡담, 이게 친교 담화. 약속 담화는 대표적인 게 선서, 맹세가 약속 담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문제 풀어 봐야겠지요. 91쪽부터 93쪽 문제 풀고 답하긴 할게요. 맨날 똑같은 자, 답 확인해 봅시다. 순서대로 담화, 청자, 그리고 상황 맥락. 동명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세대, 그리고 5번의 순서대로 5, X.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인이잖아. 문화에 따른 언어 차이예요. 그리고 1번에 알맞지 않은 거 여기서는 5번이요. 문장 단위로 나타낸 거는 발화라고 했죠. 1번이 아닌 거 5번.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고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사이가 아니라 대상의 거리 차이겠죠? 그리고 3번에 2번, 4번에 적절한 거네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거지. 1번이고요. 5번에 알맞지 않은 거 5번입니다. 자, 뒤로 넘기면 한글 창제 봐볼게요. 자, 한글 창제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해놔야지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중세국어를 하게 되는데, 중세국어는 말 그대로 한글이 막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15세기잖아요. 15세기 때 우리 국어가 어떤 문법을 지니고 있었는지, 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제 고등학교 때 심화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지금은 한글이라고 부르지만, 한글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어? 훈민정음을 불렸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도에 만들고 1446년도에 반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세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세기. 자, 한글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 자, 지금은요. 지금 총 하면 자음은 몇 개냐면, 우리 앞에서 음운 했을 때 외웠잖아. 자음은 총 몇 개죠? 하나? 14. 더 써. 더 써봐. 17개. 19개. 그리고 모음은 21개. 21개. 총 지금 40개예요. 지금 총 40개인데, 자, 창제 당시에 더 많았지만, 그때 딱 창제 원리를 통해서 만든 것은 자음은 17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음은 17개예요. 자, 자음을 만드는 원리는 총 3가지인데, 상형, 가획, 이체입니다. 자, 상형은 여러분 무엇인가 본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본땄냐면 발음기관, 그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을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든 게 기본자라 불러요. 기본자. 그래서 기본자 5자를 만듭니다. 5자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자, 5자인데 뭘 본땄냐면 여기 표로 정리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금니 소리라고 하고 한자로도 알아두셔야겠죠. 한자로 뭐라 해요? 아음이라고 하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혀소리라 하고 한자로는 설음. 그리고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따서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하고요.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따서 이소리 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응은 목구멍 모양의 모양 본따서 목구멍 소리 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가 5가지인데 뭐야?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고요.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합니다. 근데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가 세져요. 이게 무슨 원리? 가획의 원리예요. 가획의 원리로 9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9자가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이에요. 이거 모양이 잘 안 돼 있는데 여기가 여린, 히읗, 이거 여린, 히읗, 그리고 여기가 히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9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획이 더해지는데 소리가 세지지는 않는 글자가 있는데 이건 달리 만들었다 해서 이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체자에는 3가지가 있어요. 예디응, 리을, 반치음. 그래서 이렇게 꼭지 달린 이 이응을 옛날 이응을 해서 옛 이응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모 모양을 반치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 여린, 히읗, 예디응, 반치음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라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전에는 쌍자음 없었어요? 쌍자음 있었는데 여기 기본 원리에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거야. 자, 쌍자음은 병서의 원리입니다. 그치?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2개 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게 2개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자음이 오면 각자병서라고 하고 서로 다른 거 이렇게 3가지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게 오면은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다시 같은 자음이 오면 무슨 병서? 각자병서. 서로 다른 게 오면은 합용병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로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야? 연서의 원리죠.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이걸 순경은 비읍,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피읍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가로로 쓰는 건 병서, 세로로 쓰는 건 연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음의 창제 원리입니다. 모음은 11자를 만드는데 자 먼저 상형의 원리예요. 상형의 원리도 아까 했었지. 뭘 본따야 된다 했죠. 근데 무엇을 본따냐면 하늘 땅 사람 그치 천지인을 본따서 각각 아래야 이를 만듭니다. 이거를 아래야라고 불러요. 아래야. 그래서 아래야 이라는 기본자 3자를 만들고요. 이 3자를 합쳐요. 그게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자, 여기 첫 번째 아래야 이를 만들어서 합쳐서 오우를 만드는데 오우를 뭐라고 해요? 초출자라고 하고 이 초출자에다가 아래야를 한 번 더 합쳐요. 그러면 야여요요가 되는데 그걸 제출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드는 게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로 8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총 11자인데 선생님 그러면 예전에 예, 의 이런 것들은요. 이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무슨 원리? 합용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합용의 원리로 또 다른 모음을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기본 원리, 창제 원리로 만든 것은 몇 자? 11자. 모음은 11자, 자음은 17자에서 총 몇 자를 만들었다? 28자를 만들었다. 28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안 쓰이는 것은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글이 자꾸 우수하다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가 정리한 게 요 표예요. 자, 왜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라고 하냐? 자, 다른 나라의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창성. 그리고 아까 전에 가획의 원리에서도 했었지만 우리가 소리가 세지면 획이 추가됐죠. 그쵸? 그러니까는 소리가 비슷하면 모두 비슷해요. 글자도 비슷해요. 그래서 글자에 소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획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는데 획이 더해지면 소리가 세지기 때문에 글자에 소리가 반영된 거야.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요. 그리고 자음 17자, 모음 11자만 있으면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 한자는 엄청 많이 외워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28자만 알면 많은 소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요. 자, 우리가 이거 아는 아로만 발음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알파벳이랑 많이 비교를 하죠. A는 아로 발음할 때도 있고 어로 발음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는 게 실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한글의 창제 원리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 쭉 풀 거예요. 95쪽부터 103쪽까지 104쪽까지 풀게요. 104쪽까지 문제 쭉 푸세요. 쌤. 네. 좀 쉽지 않은지. 우선 하세요. 충분히 금방 풀어. 네. 너네 잘하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네. 못해. 아이고 겸손하시기를. 못해요. 못해 먹어요. 채점을 한 사람은 아니겠죠? 다 푼 친구들은 안녕히 계세요. 챙깁시다. 숙제 104쪽까지 해오세요. 104쪽까지 해오시고 내일 시험 보는 거 알죠? 내일 시험 보고 진도 또 쭉 나갑시다.